자, 요거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지문 먼저 볼게요. 요 189페이지 61에서 64. 이것도 간단하게 대문식 하나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 게 막 100%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비문학 그 사회 지문 또는 경제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채권자라는 말이 있고요. 채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채권자는 뭐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뭐한 사람이야?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군데? 채권자. 돈 갚아야 되는 사람 누구야? 채무자. 맞죠? 자, 채권할 때 권은 어떤 의미야? 권리. 그렇지, 권리입니다. 권리. 그럼 무는 뭔데? 의무야. 맞죠? 자, 그래서 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야? 들어. 자, 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 그러면 채가 무슨 말인데? 사채도 맞지. 사채, 부채. 채가 뭔데? 빚이죠, 빚. 맞죠? 자, 그래서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빚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채권자 A가 채무자 B한테 과거에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채무자에게 있는 의무는 뭡니까? 자, 의무의 내용을요. 내가 문장으로 한번 적어볼게. 의무의 내용. 떠떠떠한 일시에 B는 A에게 100만 원을 갚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야? 의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의무의 내용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급부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부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을 주는 걸 수도 있고 행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급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떠한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으로 적혀 있으면 그걸 급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급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의무인 거야? 의무의 내용만 생각해봐. 자, 의무의 내용만 생각해. 급부의 내용만 생각하자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급부야? 그렇지. B에서 A로 움직이는 게 급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급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B는 A에게 돈을 100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요 꼭 돈을 받을 사람, 돈을 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B는 A에게 돈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 사람, 돈 받을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거니까 당연히 맞지. 맞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그게 채무자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급부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돈을 받는 대가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만약에 급부의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는 돈 받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급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돈 받는 사람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뭘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쌤이 이제 요 급부가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요 내용은요 지문이랑 딱히 상관없긴 합니다. 급부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61이랑 64 중에서 뭘 풀 거냐면요 62번이랑 63번 풀 겁니다. 62랑 63을 볼 거야. 자, 7문제 푸는데 10분 줄게요. 들어봅시다.
자, 오케이. 앞에 보세요. 글이 짧죠, 여러분들? 글이 짧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글이 짧아요. 그 말은 친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요 진짜 깔끔하게 딱 압축되어 있는 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어있는 부분마다 뭐 해야 돼? 추론 능력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뭐 찾으면 돼? 요건이랑 효과 찾으면 되겠네. 요건이 뭔데? A에 해당한 면이 요건이겠지. 맞죠? B는 뭐야? 효과겠죠. 맞죠? 자,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바로 이겁니다. 왜? 이 문장이요,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거는 법전에 있는 문장일 거 아니야. 맞지? 법전에 있는 이 문장이 항상 일의적인 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 일의적이라 아니라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돈 많이 버는 거야?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 거지. 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볼게요.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랍니다. 뭔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불확정이라는 말 뜻이 뭔지는 알아? 몰라. 알지? 뭐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데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 해야 돼? 궁금해해야 돼. 뭐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밑에 나오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불확정 개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데? 불확정이 뭐야?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어디야? 부당히 과다한 거. 그 다음 뭐야? 적당히 감액하는 거. 그게 얼만데? 몰라. 왜 모르는데? 밑에 나오죠. 재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느 정도가 과다한 건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를 누가 판단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조문을 들 수 있대요. 얘네가 불확정 개념인가 봐. 그러면. 맞죠? 왜냐면 이 정도 읽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불확정 개념은 그 다음 줄로 하고 끝나요. 봐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러고 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가 불확정 개념이라는 건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랍니다. 자, 위약금 안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나 봐. 자, 그 다음 계약 위반에 해당한 제재인 위약벌도 무엇에 해당한대요? 위약금에 해당한답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구조가 짜여 있어야 돼?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거야? 위약벌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별도의 뭐가 있으면 별도의 내용 증명이 있으면 뭘로 바뀔 수 있다? 위약벌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증명의 실패에 그러면 뭐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된다는 거야. 맞죠?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정의된 개념입니다. 1문단에 정의된 개념이 이 정도 두 개야. 맞죠? 종류 두 개. 이 정도는 뭐야? 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정의된 개념은. 맞죠? 자, 볼게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급부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말이겠죠. 자,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손해도 안 봤으면서 저 손해 봤습니다 하고 법원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건 양아치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계약을 쓸 때부터 뭐 하는 거야? 내가 서명했다는 뜻이잖아. 서명 조심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맞죠? 자, 서명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계약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도 동의하고 너도 동의했다 이 말이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데?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계약 당시에 정해졌다 이 말이야. 맞죠?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 맞죠? 자,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뭐야? 증명하지 않아도 뭐 하는 거야? 배상 예정액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계약서에 쓰여 있으니까. 맞죠? 자,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이거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는데.
맞죠? 자,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다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해준다는 정보가 앞에 있었어? 없었어. 맞죠? 자, 그러니까 반복 안 해준다고 했어. 이 한 문장으로 뭐가 되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 가능, 위약벌은 감액 불가능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위약벌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다. 맞죠?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법원이 깎아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거기에 플러스 이 갑이요, 저 사람이 계약을 어겼다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증명을 하잖아. 그러면 뭐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플러스 뭐도 받을 수 있다고? 손해배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위약벌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야? 감액 가능. 그러니까 법원이 적당히 깎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왜 그 기사 나온 것 중에 위약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기사 있었는데 나 얼마 전에 봤는데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이번에 뉴진스에 합류를 못했다며. 맞죠?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위약벌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약금이 아닙니다. 법원이 깎아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1200억을 그대로 위약벌로 물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법원이 감액할 수 없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사가 열심히 뭐 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증명해서 위약벌로 하려고 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뭐 글이랑 전혀 상관없긴 한데 인간 개인이 1200억을 갚는 게 가능할까요? 당장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개인 통장에 어떻게 1200억이 있어요. 맞지? 뭐 몇백억 원 있을 수 있겠지. 몇백억이랑 1200억은 달라. 맞지? 자,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위약금을 위약금으로 바꿨단 말이야. 증명해서 바꾼 거야. 맞지?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왜 바꿨을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회사 입장에서? 받을 수 없어. 1200억. 맞잖아. 뭐 언젠간 받을 수 있겠지. 60년 뒤에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맞잖아.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인데. 맞죠? 그러면 1200억을 증명해서 위약벌로 해서 기사를 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그 정도로 잘못했다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야?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겠지. 1200억 받고 싶어서 위약벌로 바꿨다는 건 아니겠죠. 맞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라는 의미라거나, 또는 뭐야, 두 번 다시 연예계에 발붙이지 마라. 왜? 네가 버는 돈 1200억이 전부 뭐야? 우리한테 올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제 위약벌 나와가지고 보면서 무시무시했어요. 위약벌은 무시무시합니다. 맞죠? 봐봐. 손해배상 예정액이 예를 들어서 1200억이 나왔다고 쳐봐봐. 병원이 1200억 갚으라고 하겠어? 어차피 못 갚잖아. 맞지? 그럼 현실적인 금액으로 바꿔주겠지. 한 300억, 400억으로 바꿔주겠지. 그 정도 연예인이면 뭐 본인이 개인 통장에 300억, 400억은 없어도 막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는 300억, 400억이 있을 수 있어. 물론 회사에 가겠지만. 맞죠? 근데 어차피 뭐 벌면 뭐 다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야. 위약벌로 바꿨다는 건 뭐야? 돈 받을 생각 없다는 거야. 그냥 두 번 다시 연예인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큰 거겠지. 맞죠? 자, 다시 봅시다. 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도 사용된답니다. 자,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대요. 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뜻을 바로 얘기해 줍니다. 무슨 뜻이야?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이 뭐야? 기속행위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기속행위 나오면 무슨 말로 바꿀 거야? 반드시로 바꿀 거야. 알겠죠? 자,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답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재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는요,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뭐가 된다? 재량행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야?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는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기속행위는 뭐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재량행위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 기준을 뭐라고 하는데? 재량 준칙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준할 때 준이 뭐야? 기준일 거 아니야. 맞죠? 재량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행정청에 있다고. 맞죠? 자,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라고? 행정청 마음대로라고. 근데 완전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돼. 왜 그런데?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 반복되어서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요건을 나한테 가져왔는데 누구한테 500만 원 주고 누구한테 300만 원 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 전부터 계속 500만 원 주는 관행이 있었으면 그 다음 사람도 어떻게 줘야 된다고? 5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생각은 뭘까요? 반드시 했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후잖아, 후. 뭐 생각해야 될까요? 전 생각해야 됩니다. 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추론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맞죠?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뭐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해주겠어? 그렇지, 재량껏 행정청 마음대로. 관행이 없는데 맞잖아.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본문에 후만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된다고? 전도 생각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추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반대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수능국어 같은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반대는 어떻지라고 하는 반대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글에 반대 추론이 가능한 글도 있고 불가능한 글도 있을 거야. 얘는 뭐야? 딱 가능하지. 맞죠? 관행이 생기는 후니까 저는 어떨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잖아. 맞죠?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2번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답니다. 나는 선례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래요. 지문 안에 있는 말로. 아, 지문 안에는 아니었지. 추론할 수 있는 말로 뭐라고 바꿀 거야? 그렇지. 관행이 생기기 전이라고 바꿀 거야. 맞죠? 자, 봅시다.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이해되죠? 관행이 생기기 전에는 재량대로 할 수 있다며.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준칙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로 따를지도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이야. 자, 헷갈리는 거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찍은 사람 바보. 자, 1번 선지. 자, 보통 틀린 선지를 구성할 때 이제 이런 이해는 추론 문제잖아. 맞죠? 추론 이해 문제는 대체로 특히나 맞는 거 찾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1, 2, 3, 4번은 대체로 얼토당토안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글 속에 나왔던 단어를 바탕으로 종합해가지고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하나 봤어요. 그 혹시 제목이 뭐였나? 해촌일기였나? 그 수필 하나 있었죠. 여행 가는 수필 하나. 자, 그래서 그 사람 소나무밭 이야기 하잖아. 맞죠? 소나무밭 어떻게 되어 있어? 소나무밭 있고 길 있고 그 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신랑 신부가 걸었으면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 길 끝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있다고? 철봉이 있었어. 그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뭐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턱걸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틀린 선지 중에 뭐 있었어? 신랑 신부 생각했고요. 달려갔고요. 철봉 매달렸고 턱걸이 다 했어. 근데 틀린 선지였어. 왜 그런데? 순서가 달랐잖아. 기억나죠? 턱걸이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 대한 상상을 했다. 틀렸잖아. 왜? 신랑 신부 상상하고 나서 턱걸이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글에 있는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얼토당토안한 말을 쓴다고. 자, 1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이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어디에 나왔어요? 1문단에 나왔어요. 1문단에 뭐 하면서 나왔습니까? 법령의 조문은 이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야? 어떤 하나의 법조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었잖아.
이해되죠? 자, 재량 준칙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인데? 이리적이지 않으니까 재량 준칙이 생긴 거야. 이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 생겼어? 불확정 개념이 생겼고, 불확정 개념에서 뭘 쓰는 거야? 재량을 쓰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야? 아니지. 이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법령은 이리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량 준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장이 지금 얘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번 전제가 틀린 겁니다. 2, 3번도요 똑같이 전제가 틀렸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63번 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만 생각하면 돼? 요거만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뭐 하면 돼? 보기 옆에 적으면 돼. 자, 근데 요거 방금 저 문제 풀기 위해서 지문을 3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안 돼. 왜? 뭐? 딱 3번, 한 번, 두 번, 3번이면 끝났지. 각각 다 다른 문단에 있으니까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면 끝나지. 그거 이상 보면 안 돼. 맞죠? 그러면 뭐야? 이해 안 된 채로 그냥 이 글자만 보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까지는 오케이야. 자,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대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위약금 받으려면, 손해배상 받으려면 뭐 필요하다? 그렇지, 손해액수 증명 필요하다. 보기 보면서 바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선지 보기 전에 이거 보면서 그냥 바로 생각해.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서에 100 썼어. 맞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위약벌이야?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그렇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까? 얘 법원이 깎아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다 볼게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요. 자,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됐답니다. 위약벌이라고 증명됐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두 개 떠올리면 돼. 뭐 떠올리면 돼? 감액 불가능.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 추가로 손해배상 가능. 정도 두 개 떠올리면 끝난 거야. 맞죠? 자, 볼게요. 1, 2, 3, 4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맞죠? 자, 1부터 볼게요.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이거 아니구나. 나 2, 3과 3, 4, 5가 서로 반대말이죠. 자, 읽어볼게요.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양아치라고 했지. 손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해요? 맞죠? 자, 틀렸어. 자, 다음 2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답니다. 자, 계약서에 얼마 쓰여 있었어? 100 쓰여 있었어. 돈 얼마 줘야 돼요? 100 줘야 돼. 자, 지급해야 하고 맞는 말. 법원 깎아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3번은 반대말이니까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됩니까? 얼마 지급해야 돼요? 그렇지. 100을 지급해야 됩니다.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다가 돼야 되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앞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사무실 반충망 이야기. 자, 요거는 지문만 같이 한번 읽고요. 뒤에 문제는 숙제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지 딱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서 누가 고쳐야 할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는 뭐야? 법전에 나와 있는 법조문의 내용이야. 맞죠? 밑에 볼게요.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야?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무 말도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 그러면 누가 하면 돼? 건물주가 고치면 돼.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 세입자가 고친다고 적혀 있어.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고? 모른다고 하지. 맞지? 문제가 생긴다고. 왜?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건물주가 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계약서는 법이랑 달라 똑같아. 다르잖아. 이 계약서 쓸 수 있나 없나? 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봅시다. 두 번째 문단.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적용된답니다. 자, 여기서 끝났어. 저거 계약서에 저렇게 쓰여 있으면 누가 한다? 세입자가 한다. 이해되죠?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이 우선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 정도까지 우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물론 밑에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근데 이 정도로 예상했으면 밑에 훨씬 더 빠르게 읽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 계약 내용이 뭐가 된다고? 우선 적용된다고. 계약이 우선인 거야. 이처럼 법률상 규정하고 있더라도 자,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임의법규라고 한대요. 정의된 개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임의법규 생각하면서 뭐 생각할래요? 계약 내용 우선 딱 하면 되겠죠. 자, 임의법규는 계약이 우선되는 법규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뭐야?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돼. 근데 사법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뭐야? 계약대로 한다는 거지. 자, 봐봐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 나오겠지.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 말이네. 이 지문 안에서는 맞지? 1대1로 대응시킬 거야. 자,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대요. 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야?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게 벌금은 낸다는 거야. 벌금은 내는데 계약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맞죠? 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고 한다고? 단속법규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럼 단속법규는 뭐야? 벌금은 내. 근데 계약서대로 이행은 해야 돼. 맞죠?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대요.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어서 그럼 급부가 뭔데?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 넘겨주는 거, 고객은 뭐야? 대금 지급하는 거. 이게 의무의 내용입니다. 맞죠? 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공인중개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직접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공인중개사 거쳐서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직접 팔았어. 그러면 나 벌금 내. 벌금은 내는데 계약대로 뭐 해야 돼? 이행은 해야 돼. 맞죠? 자, 다음.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서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강인법규라고 한다고. 자, 우리 효력이잖아, 그치? 효력이 없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무효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법적으로 법과 관련된 지문에서 무효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행돼가지고 계약이 이행됐어. 돈 오고 갔단 말이야. 무효는 뭐야? 오고 갔던 돈 돌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그럼 무효니까 돌려주면 돼. 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이 계약이 없었다고 가정하고요, 그 없었던 그 가정 그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팔면 안 되는 건물이었어 법적으로. 근데 그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건물 받은 걸로 월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봤더니 불법이었어. 그래서 법원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무효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됩니까? 내가 넘겨주면서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줘야 되지. 건물 소유권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나한테 넘어줘야지. 그걸로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받았던 월세까지 나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왜? 그 이익이잖아. 그 건물, 그 계약 자체가 없었으면 그 월세 내가 받았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게 바로 뭐야? 무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방금 주고받은 거 되돌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배경지식. 자, 다시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그 이익은 뭐가 돼? 부당이익이 됩니다. 부당이득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반환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부당이익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요 강행법규에 나간대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에 따라서 이미 동업자금을 건네줬다면 뭐 해야 돼? 다시 돌려받아야지.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아야겠다. 그쵸? 반환 청구.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봐봐. 있었던 일이 불법이라고 무효가 됐잖아.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따지고 보면. 자, 잘 보세요.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다시 돈 원상태로 돌려내.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 그럼 그게 뭔데?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동업을 했어. 동업자금을 모았다. 나 100, 쟤 100 해서 이제부터 위조지폐를 만들 거야. 근데 나는 막 회사 가려고 뭘 해? 돈 관리는 제가 했어. 그래서 위조지폐를 통해서 현금을 내가 벌었다. 근데 난 단속 걸렸네. 자,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죠. 이 계약 무효야 라고 해서 무효 처분받았어요. 그러면 야, 내가 저기 동업자금 100 했는데 나 다시 돌려줘.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이미 넘겨준 거 다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맞죠? 자, 다음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에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정당한 입법 목적이라고 적혀있지. 잘 보세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랍니다. 어디에 개입할 때? 계약에 개입할 때. 불법적인 계약이 먼저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뭐라고 되어 있어? 최소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대요.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아까 나왔던 지문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어떨 때는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인정해줘. 어떨 때는 어떻게 해줬어? 벌금은 매기지만 계약은 인정해줘. 어떨 때는 뭐야? 계약도 인정한데 그 다음에 벌금도 내. 맞죠? 그게 강행법규였잖아. 심지어 더 심한 거는 뭐였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하지마.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데? 각각의 법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단속법규는 뭐야? 그냥 벌금 내는 것까지가 입법 목적이었던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강행법규는 뭐야? 계약을 무효로 돌리면서 동시에 벌금까지 매기는 게 뭐야? 정당한 입법 목적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겠다. 그렇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문제 선지로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게 결국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연결 못하면 아마 안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지문 다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뒤에 여기 답지 있거든요. 근데 요거 앞에 알파벳의 E랑 F 잘 보세요. 왜냐면 제일 처음 했던 건 E고 그 다음 건 다 F거든요. 그래서 앞에 알파벳 잘 보고 답 한번 매겨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해설지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매겨보는데 선지가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알겠지? 그 생각보다 방학인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학 때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쉽다.